안녕하세요. 제1회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발표하게 된 버아닌다크 운영자 엔시스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GDPR 시행에 따른 DPO 지정과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자료를 만들어 놓은 지는 한 2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요. 요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료를 만들어 놨던 것이라서 그대로 버리기는 좀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요 내용은 그 현재 데이터 3법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제가 만들었던 자료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데이터 3법 이후에 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비교하면서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은 GDPR 부분도 있고요. 뭐 개인정보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유럽 연합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에 관련돼 있는 법률적 규정인 GDPR이 2018년도 5월 25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2020년도 8월 5일 날 데이터 3법 통과가 되면서 GDPR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GDPR은 보호와 활용에 따른 국내에 도입이 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이제 이런 것은 비식별 조치란 용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명정보냐 가명처리냐, 이제 비식별 조치가 이제 가명처리라는 법률적 용어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의 개인정보 포트폴리티,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련돼 있는 제2차 개정에 지금 논의가 돼 있고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청회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예. 아마 하반기 때는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3, 4월 달에 만약에 공포를 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 후에는 시행이 되니까요. 하반기 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DPO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DPO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적 기술적 조치와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와의 관계된 관련 연구 등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GDPR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자세히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5월 25일 시행되는 EU 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면서 직접 구속력을 갖는 그 독립적인 EU 연합 그 회원들의 독립적인 직접 구속력을 갖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에 과징금 및 행정처분이 부과가 될 수 있고요. EU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유럽에서는 디렉티브라고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처리와 처리 목적을 두고 통지를 한다든지 열람, 청구, 삭제 그리고 회원국별 자체 법규에 따라서 부과가 됐습니다. 과징금이. 그러나 GDPR이 시행되는 2018년 5월 25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D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 관련돼 있는 영향평가가 추가됐고요. 그런 다음에 정보 이동권, 포트폴리티에 대한 새로운 권리가 추가됐고요. 또 모든 회원국 27개 국가인 모든 EU 회원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는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회원국 자체 법규에 따라 부과됐던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원국에 통일되어 있는 기준으로 법률이 집행이 된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GDPR에 적용받는 기업은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EU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지점, 판매소, 영업소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EU 지역에 사업장은 없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EU에 거주하는 주민,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어로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GDPR 대상이 됩니다. 또한 EU에 거주하는 주민의 행동을 모니터하는 기업도 GDPR의 대상 기준이 됩니다. 대상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래와 같은 기업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EU 주민의 민감한 정보, 건강이라든지 유전자, 범죄 경력 등을 처리하거나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곳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GDPR에서 조금 더 관심 깊게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인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권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동권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권을 강화했고 최근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프로파일링 거부권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정보 주체의 권리 부분에 다수로 지금 반영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제한권은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요. 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강화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개인정보 다운로드권과 전송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 삭제권이 강화됐고요. 정보 주체가 본인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 프로파일링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보 주체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겠습니다. GDPR 법 위반 시 처벌 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언론과 뉴스에서 강조됐던 부분들이라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GDPR에 규정된 과징금 액수는 최대 한도의 과징금을 이야기하게 되겠고요. 구체적인 위반 사항별 과징금 액수는 위반 성격이라든지 어떤 중대성이라든지 의도성,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태만했던 여부, 그 다음에 피해 경감 노력 등 11가지 기준에 따라서 실제 부과될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사하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GDPR에서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면 대리인을 미지정했다든지 유출 통지 위반을 했다든지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에 대한 위반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 유로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위반 사항이었을 경우에는 국외 이전 규정 위반 및 개인정보 처리 기본 원칙 위반이라든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의무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하나로 한 250억 정도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경영진에 따른 여러 가지 인식 제고, 주요 의사결정자의 인식 제고와 예산, 인력을 포함한 전사적인 대응 방안, 그 다음에 개인정보 책임자 DPO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과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정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등을 점검하고 GDPR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 조치를 해야만 됩니다. GDPR의 DPO의 필수 지정 요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PO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프로텍션 오피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독립된 인력과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PO의 필수 지정 요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요. 법원이 사법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구에 의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DPO가 필수적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요. 또 컨트롤러와 프로세스의 핵심 활동이 처리의 성격과 범위 목적이 정보 주체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요하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DPO를 지정을 해야만 됩니다. 또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스 핵심 활동이 제9조에 따른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 및 제10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대규모 처리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DPO가 지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활동이란 것은 의료 서비스라든지 환자의 기록, 건강 기록,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랬을 때도 DPO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고요. 쇼핑몰, 공공기관 감시하는 보안회사라든지 영상 기록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DPO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온라인의 모든 행태의 추적 및 프로파일링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용자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다든지, 신용평가 조회를 통한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든지, 위치 추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특정 기간 동안 반복되어 발생되거나 조직적 차원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경우에 사업체라든지 그룹은 DPO를 선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조직 내부 직원으로 선임을 하거나 또는 그 계약에 따른 외부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실제 지금 유럽에서 GDPR 시행 이후에 DPO 지정에 따른 부분들을 보니까 대다수 한 7-80%, 한 거의 90%가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을 DPO로 지정했다라는 제가 어떤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DPO를 의무 지정하면서 기업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 논문을 좀 참고를 해서 봤는데, EU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GDPR의 어떤 영향 하에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그 구성도에 따라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U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십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니요 하면은 DPO를 의무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한다라고 하면 네 하게 되면 이제 또 거기서 또 프로세스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핵심 활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처리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하면은 DPO 임명해야 되고, 아니요 하면 의무가 없고요. 또 아까 설명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범죄 경력이라든지 범죄 범위에 대해서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하는가, 네 이러면 DPO 임명하고 아니요 이러면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예 아니요가 확실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잘 모르겠음 이렇게 되죠. 잘 모르겠음. EU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잘 모르겠음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네 아니요로 이렇게 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십니까? 이러면 네에 가서 또 EU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DPO를 지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따른 그런 구성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GDPR의 DPO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위원회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른 민감도라든지 복잡성 및 양에 따른 전문성에 비례할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의 국외 이전에 따른 전문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DPO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감한 데이터를 주로 처리하는 기업의 DPO는 그렇지 않는 기업의 DPO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국내의 CPO하고 조금 더 비교를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민감 데이터를 주로 처리하는 기업, 주로 처리하는 기관,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는 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 건강정보라든지 이렇게 되면 민감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유한 CPO가 지정이 돼야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같은 이런 맥락에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지금 국내에는 조금 현실이 좀 다르죠. 예, 그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국 또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세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률 이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높은 직업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처리 원칙이라든지 데이터 주체 권리 보호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직업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DPR에서 제39조 DPO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 및 유럽연합 회원국 개인정보 법규에 따르면 DPO의 역할은 컨트롤러 프로세스 및 임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조언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GDPR 및 개인정보 법규 준수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하고요. 내부 정보보호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관련 인식 제고와 훈련 실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역량평가 DPA에 관련되어 있는 자문 및 평가 이행 감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과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연락처 역할을 수행하고요.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CPO의 법정 지정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책임 처리자를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내 CPO의 법적 지정 요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회라든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겠고요. 정무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상급 이상의 공무원이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과 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겠고요. 기타 국가기관과 소속기관을 포함해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부서장이 될 것이며
또 교육기관은 좀 다릅니다. 교육기관은 또 보면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됐을 때는 3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고요. 각급 학교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 기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하는 부서의 장이 개인정보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언급하고 있는 DPO의 역할과 국내에 있는 CPO의 법적 지정 요건이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좀 많이 다릅니다, 국내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개선의 목소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책임자가 그 역할을 다 해야만 하지만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저런 고위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해당 부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만 됩니다. GDPR에서 DPO의 지위와 책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에서는요, DPO의 지위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DPO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DPO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O는 고위 또는 중간 관리자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하고요. 개인정보 유출 시 DPO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DPO에게 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PO는 전문 지식 유지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원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PO 역할을 위한 고위급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DPO가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 및 적절한 인프라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요. 조직 내의 모든 임직원의 대상의 DPO 선임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PO가 필요시에 조직 내 타 부서로부터 정보 및 자원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DPO의 지속적인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GDPR 같은 경우에는 83조에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스가 DPO 업무 지원을 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DPO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의무 부과 사항과는 의무 부과 사항에는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DPO의 지위 및 책임을 또 좀 살펴보게 되면요, DPO는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GDPR 같은 경우에 DPO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DPO의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주고요. DPO 기업의 최고 경영층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의 업종별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임명 현황을 보면 CPO가 이렇게 2016년도에는 저 정도의 어떤 지정이 돼 있고요. CIO, 그 다음에 CISO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CISO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그 다음에 CIO는 정보 최고 책임자, CPO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SO 뭐 이렇게 해서 CSO도 뭐 CISO 비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는 CISO는 뭐 기술적으로, CPO는 관리적으로 뭐 이렇게 돼서 조금씩 좀 다르고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2의 4항에 보면 CISO와 CIO를 겸직을 금지하도록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DPR의 DPO와 국내 정보 보안에 관련 책임자의 차이점을 조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살펴봤듯이 GDPR, DPO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지위를 얻게끔 돼 있고요. 국내는 CPO 지정을 내부 직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GDPR은 외부 아웃소싱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나 대부분은 내부 지정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특수 직위가 필수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뭐 공무원, 기업에 했을 때는 임원, 사업주라든지 부서장, 법률상 요건을 지위를 가진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도의 보호 조치들이 없고요. CEO, CPO, CISO 뭐 이런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뭐 업무상 독립에 따른 책임이라든지 뭐 책임과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요. GDPR의 DPO하고 국내 CPO, CISO는 조금 결을 좀 달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 정보보안 관련 책임자 지정과 DPO.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PO, CIO, CSO, CISO, DPO 뭐 이런 형태로 돼서 실질적으로 용어가 혼재되어 있고요. 혼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지금 앞으로의 형식적인 어떤 CPO 지정을 GDPR의 DPO와 유사하게 만약에 지정해 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을 할 것인가에 따른 고민점도 좀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DPO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DPO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부분 GDPR에서 제시한 큰 틀에서 국가의 특성과 기업의 환경에 맞는 DPO를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DPO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및 선임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살펴보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을 한번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국가정보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제1단계로 DPO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독일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개인정보보호 자동 처리 업무 10명 이상이었을 때는 DPO를 선임할 수 있도록 종업원이 250명보다 더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정보위원회에서 GDPR 12가지 준수 원칙을 발표하고 핵심 항목으로 DPO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이렇게 GDPR을 어떤 그 해당 국가의 특성과 기업 환경에 맞게끔 무조건 선임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적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DPO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정보통신망법 제2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2에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해당 기업은 이미 개인정보 책임자 및 정보보안 책임자 의무 설치 지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DPO 도입 시에 업무 유사로 인한 개별 관련 법률 제정은 불필요하게끔 되어 있고요. 현행법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책임자를 추가 요건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 제31조 정보통신망법은 최근에 그 데이터 3법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조항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 2년 전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라서 약간의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21조 2에서 다루고 있는 책임자 요건의 DPO 지위를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되겠습니다. 국내 DPO 내부 지정과 GDPR 아웃소싱에 따른 외부 지정 고용 형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인가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개인정보보호 첫 국가공인 자격증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입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DPO 관련돼 있는 이런 용역 사업도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좀 반영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미 이런 언론 보도라든지 뭐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수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CPO의 어떤 지정 요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보다는 개선 발전된 부분으로 제도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약간 벤치마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GDPR에 있는 DPO 있는 제도를 좀 더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페이스북에서 DPO를 공고한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거기서 말하는 DPO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리고 신기술 관련 지식 및 관심을 보유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제품과 플랫폼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진 사람. 그래서 특히 이제 특정 법률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라든지 정보보안 IT 전문가들이 DPO로 많이 유입이 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IT 전문 컨설턴트가 아닌 융합적인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법률적인 성격, 우리가 보통 뭐 요즘에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법이라면 주로 법 쪽에 계신 분들이 법을 보지만, 그런 분들도 보지만 이 법에 따른 수범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정보보안이라든지 정보보호 이런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분이 뭐 그 실질적인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그렇다 보니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의 포섭이 되는 정보보안 IT 전문가 이런 쪽에, 그래서 법과 기술을 모두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는 융합적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DPO가 충분히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공공기관의 CPO의 지정이라든지 또 민간에 있는 뭐 대표라든지 임원에 대한 지정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으로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용에 따라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가명정보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작년에 가명정보의 도입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및 감독 기구가 정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 근거가 통폐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조항으로 좀 됐고, 요번에 데이터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좀 더 발전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미 진행이 그만큼 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한 2년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라 지금은 현재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정보법, 신정법에 대해서도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 신용조회 업무, 신용정보 주체 보호 이런 부분들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이런 부분들도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서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번에 2차 개정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프라이버시와 관련돼 있는 보호와 활용 측면에 있을 때 GDPR 시행에 따른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정보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도입이 돼 있고,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을 앞두고 데이터 이동권, 전송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청회도 끝났고 이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대부분 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금의 약간의 뭐 어떤 그런 개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다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이제 DPO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파일링 대응권,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어떤 활용에 따른 산업의 진흥, 이거는 이미 데이터 3법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됐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관련 규정 및 정책 연구에 따라서 좀 해소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내재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그렇게 해서 사전 예방을 통한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고 운용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개인정보 내재화가 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주로 DPO와 GDPR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료는 한 2년 전에 좀 준비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할 기회가 잘 없어서 지금 온라인 비대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